이번 동영상에서는 표현과 사회생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현과 사회생활은 이 교과서의 맨 처음 부분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작하면 이 단원부터 공부를 시작하게 될 확률이 높죠. 그런데 선생님이 자습하거나 이렇게 공부한 학생들을 보면은 이 부분에서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꼼꼼하게 공부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꼼꼼하게 공부하는 것은 좋지만 이 부분에서 모든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온 내용들이 그렇게 외워야 한다거나 그런 지식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읽고 이해하고요. 몇 개만 머릿속에 넣으면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고 수준에서 이 글을 읽어 나가면 전부 이해가 바로바로 될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됐다고 하면 그걸로 끝이지 여기에서 많은 것을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알겠죠? 외워야 할 것들은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문단에 있는 것들은요, 그냥 이해하면 되는 수준의 말입니다. 표현은요, 여러분들 알죠? 표현은 국어니까 지금 화법과 작문 시간이니까 말하거나 쓰는 것을 표현 활동이라고 하는데, 이 표현 활동은요, 의사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의사소통. 의사소통은 혼자 하는 건가요? 타인과 하는 건가요?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게 의사소통이죠. 다른 사람의 의사와 나의 의사가 서로에게 전달되는 것이 의사소통인데 그것을 위해서는 표현 활동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단의 내용에 중요한 것들을 같이 밑줄 그어보면요. 우리는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 활동이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사회적 활동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타인과 사회적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 사람들과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됐죠? 그래서 표현 활동이 중요한 거죠. 자, 두 번째 문단에서는요, 의사소통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의사소통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부분 밑으로 여기 옆에 표에 나오는 의사소통의 구성 요소 5개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그 설명은 곧 요 표에 정리되어 있는 거니까 이 표를 좀 더 주의 깊게 보시고요. 이 표에 있는 것들을 간단하게만 알면 됩니다. 이 말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학생들이 제일 처음에 이 교과서에서 저지르는 실수가 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말들은 하나의 상황을 예시로 생각해서 그 상황을 대입해서 이해하면 훨씬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의사소통의 구성 요소를 찾아보면요. 첫 번째는 발신자와 수신자, 두 번째는 전원, 세 번째는 맥락, 네 번째는 접촉, 마지막 5번째는 약호입니다. 이 5가지의 구성 요소는요, 서로 독립되거나 개별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관된다는 점이 중요한데요. 각각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소통의 구성 요소를 설명하기 위해서 밑에 나오는 그림을 한번 보면서 선생님 설명할게요. 실제 이 사례를 보면서 설명하는 게 제일 좋아서요. 자, 요 의사소통 상황 중에서 하나를 선생님이 들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요 가운데 있는 거 선생님이랑 학생의 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랑 학생이 의사소통하는 이 상황 속에는요, 의사소통의 구성 요소 5가지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발신자는 누굽니까? 그쵸, 지금 선생님이죠. 발신자. 이 발신자 남자 선생님이 여학생 수신자에게 안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의 구성 요소 첫 번째. 그리고요, 안녕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 전체가 뭡니까? 전언이라는 구성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서로 주고받는 메시지. 자, 맥락은요. 여기 지금 선생님과 학생이 있는 이 교실 상황, 알겠죠? 이 교실 상황 전체가 맥락이 되는 겁니다. 시간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공간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시공간적 맥락이 있을 수 있고 사회적, 역사적 맥락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모든 이 상황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흐름을 맥락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 접촉은요. 지금 발신자와 수신자가 지금 직접 뭐 하고 있습니까? 얼굴을 마주보고 대면하고 있죠. 그러면 직접적인 통로를 통해서 접촉하고 있다. 접촉은 직접적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요 밑에 그림에 한번 대조해보면 이 포스터를 통해서 요거요. 이 포스터를 통해서 이 여학생이 남학생의 메시지를 보고 있죠. 그래서 남학생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포스터에 담아냈고 그 포스터에 나온 걸 보면서 그 남학생의 생각을 여학생이 알고 있죠. 그러면 의사소통이 됐다는 건데 이때의 통로는 직접적인가요? 아니죠. 이때 죄송합니다. 이때의 통로는 이 포스터라는 매체를 통한 간접적인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간접적인 통로를 통해서. 따라서 이런 접촉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컴퓨터를 통해서 상대방의 이메일을 받았다. 그러면 메일을 통한 접촉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통로, 말에 서로 의사를 교환하기 위한 통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접촉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구성 요소는 약호라는 것인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안녕이라는 우리 한글, 국어가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손 보이죠 지금? 이런 몸짓도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매우 반가운, 딱 봐도 반갑죠? 표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언을 구성하기 위한 이 안녕이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모든 한글 그러니까 언어, 그 표정, 몸짓 이런 것들을 모두 묶어서 약호라고 합니다. 됐죠? 자, 그냥 이 상황을 통해서 이해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전부 달달 외울 필요가 없어요. 알았죠? 의사소통의 구성 요소에는 5가지가 있네. 이 상황만 딱 생각하며 말하는 사람 있고 듣는 사람 있고 말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있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의사를 교환하는지 접촉 통로가 있을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정이나 손짓이나 이 언어들을 모두 모아서 약호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야 의사소통 상황이 만들어지는구나.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의 내용은 의사소통의 구성 요소 됐습니까?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옆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사소통으로서의 표현 활동의 기능, 표현은 말하기랑 글쓰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말하기와 글쓰기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 줄을 읽어보면 말하기와 글쓰기는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서 의사소통의 기능을 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 표현 활동은 말하기와 글쓰기가 묶어서 표현 활동이잖아요. 이 표현 활동은 개인적 차원의 기능이 있고 사회적 차원의 기능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위의 문단은 여기를 기준으로 위의 문단은 화법과 작문이 가지는 개인적인 기능들, 아래 문단은 화법과 작문이 가지는 사회적인 기능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개인적 차원의 기능, 사회적 차원에서의 기능 선생님과 함께 읽어보면요. 개인적 차원으로는 말하기와 글쓰기는 자신을 되돌아보기 위한 글쓰기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하여 전달하려는 말하기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 차원으로 말하기와 글쓰기의 기능은 나를 되돌아보고 나의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서 자기 자아를 실현할 수 있게 합니다. 혼자 일기를 쓴다거나 책을 출판하기 위해서 글을 자기가 쓴 경우에 출판의 전까지, 사회적으로 나아가기 전까지 본인에게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 세 가지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요, 모든 글은 자기 자신만 보려고 쓰는 글이 아니죠. 내가 글을 써서 남과 의사소통을 하기도 하고 나의 생각을 세상에 알리기도 합니다. 책을 써서 세상에 나의 의견을 알리기도 하고요. 너무 책 쓰는 게 거창하다 하면은 여러분들도 SNS에 자신의 생각을 올리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학교에서 글쓰기 대회 하면 그거 어떤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써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자신이 쓴 글이나 자신의 말을 세상에 이야기를 해서 사회적으로 이 이야기가 사회성을 지니게 되면은요, 어떠한 기능들을 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쓴 글이나 내가 한 말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담론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게 첫 번째 사회적 기능이죠. 담론은 여기 밑에 뜻도 있지만 모두의 이야기거리, 모두가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언어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한창 하상욱 시인 알죠? 그런 짧은 시를 짓는 시인들이 SNS에서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시인들이 뜨자 사실 그 이후로 여러 매체나 여러 책에서 그런 짧은 시를 통해서 짧은 글을 통해서 교훈이나 메시지를 주는 그런 언어 문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이런 것처럼 사회적 차원의 말하기와 글쓰기의 기능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의 언어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라는 점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자, 세 번째는요. 3번. 중요한 것만 해보면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기능을 가지기도 합니다.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나의 생각을 써서 세상에 알리면, 소통하면, 사회에 내보내면 그게 어떠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개인의 사회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사회적 차원의 세 가지 기능 알아봤습니다. 그런데요, 밑에 읽어보면 모든 글이 그러하듯이 아름답게 두 개를 어우러지게 하고 있죠. 이러한 기능들은 서로 분리되어 있다기보다는 개인적 차원에서 사회적 차원의 말하기와 글쓰기로 이렇게 나아간다. 그러니까 모든 글은 개인이 쓴 글이지만 그 개인이 쓴 글을 사회적으로 의사소통할 때, 사회적으로 내보낼 때 좀 더 가치가 있어진다, 의미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 밑에부터는
자아실현으로서의 표현 활동은요. 위에 우리 화법과 작문의 개인적 기능, 개인적 차원의 기능과 화법과 작문의 사회적 차원의 기능 위에서 봤었죠. 거기에서 개인적 차원의 기능에 해당하는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 개인적 차원의 기능에 우리 밑줄 그어진 거에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말하기와 글쓰기 있죠? 자, 그거에 대한 설명이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잘 보도록 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표현 본능과 표현 욕구를 지닌 존재이다. 말하고 싶고 글 쓰고 싶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말이나 글을 쓰고요. 두 번째, 생활 속에서 만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말이나 글을 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신의 성장을 꾀하고 보다 나은 삶을 꾸려가기 위해 표현 활동을 하게 되죠. 이처럼 표현 활동은요,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음 페이지 한 장만 넘겨보시면 저 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선생님 넘길 수 없어요. 넘기면 필기가 이상해지기 때문에. 선생님 미리 밑줄 그어 놓을 부분을 읽어주겠습니다. 14페이지에 자신의 소질과 두 번째 줄, 자신의 소질과 역량을 발휘하고 자신이 목표로 한 바를 달성하는 것이 자아실현의 일반적 양상이다. 그 부분이 있는데요. 그럼 그 부분에서 그 밑줄 다 그었죠. 그 부분에서 자아실현이라는 게 뭔지 미리 설명을 해줍니다. 자아실현이라는 것은 자신이 누군지 알고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질과 능력을 발휘해서 목표가 있습니다. 자신이 목표한 것을 달성하는 것, 실현시키는 것. 그게 자아실현인데요. 그렇게 자아실현을 하려면 자기가 목표한 바를 달성하려면 자신의 소질과 역량을 발휘하려면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다시 돌아와서 13페이지에 두 번째 문단에서 자아실현으로서의 표현활동, 자아실현을 위한 표현활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4. 우리는 일정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아실현을 위한 과정에서 다양한 종류의 말하기와 글쓰기를 하게 된다. 자아실현으로서의 표현활동을 설명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학생으로서요. 우리가 자신의 소질과 역량을 발휘하는 말하기나 글쓰기를 한다면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진학이나 취업을 위한 자기소개서, 과제나 업무로 주어진 보고문, 그리고 쓴 것을 발표하는 것, 그리고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설득하기, 또 제안하기, 이런 것들 자신이 목표한 바를 달성하기 위한 표현활동, 이런 것들이 자아실현을 위한 표현하기의 모습들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의 내용은요. 자아실현으로서의 표현활동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사회적 실천으로서의 표현활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실천으로서의 표현활동의 첫 번째 문단은요. 신중한 말하기와 글쓰기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 표현활동을 할 때 신중해야 하냐면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말 한마디나 한 토막의 글이 그러니까 그냥 본인이 아무런 생각 없이 한 말이나 아무런 생각 없이 쓴 글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때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자신의 생각과 다른
다른 의도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혹은 자신 의미 없게 한 말이 누군가에게는 듣는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표현 활동의 의미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말이나 글은 개인적인 거야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말하기와 글쓰기를 신중하게 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데, 왜 그렇냐면 표현 활동이 사회적 실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하기와 글쓰기를 신중하게 하는 것은 사회적 실천으로서의 표현 활동의 출발점이다 라는 문장이 나오는 겁니다. 최근에 가수 아이유에게 인터넷상으로 나쁜 말을 했던 그 네티즌이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걸 선생님 뉴스로 봤는데요. 정말 그 영상을 보니까 생각 없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의 그 생각 없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인터넷 언어 활동을 하는 것도 우리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신중하지 않은 말하기와 글쓰기를 하는 학생들은 없겠지요? 없지? 자, 다음 문단은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표현 활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볼게요. 한편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다양한 구성원들을,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해관계, 이해는요, 이익과 손해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관계는 서로 언더스탠드 해주는 관계가 아니고요. 이해관계라고 하면 이익과 손해관계, 그 이해관계가 엇갈림에 따라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나한테 이익이 되면 누군가에게 손해가 되니까 그거에 따라서 갈등이 많이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그것과 관련되는 사람들의 생각과 입장이 다양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갈등 상황이 있을 때는 여러 사람이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뭘 해야 합니까? 표현 활동을 해야 되죠. 말하고 글을 써야 됩니다. 가족 안에서 남매끼리, 형제끼리, 자매끼리 싸웠을 때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풀리는 경우도 대다수지만, 맞죠? 대다수지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풀립니다. 사과를 하든지, 맞죠? 이거를 좀 판을 키워보면 다수를 설득하기 위한 연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토론이나 토의, 논설문이나 건의문 쓰기,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이제 크게 보면 문제 해결을 위한 표현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자, 요 밑에 보면은요. 그림을 보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인 말하기와 글쓰기의 예시들이 보입니다. 여기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의 연설이 있고요. 그리고 뭐가 가능한가라고 써져 있지? 설계, 아무튼 가능한가에 대한 토론을 하는, 이게 사회적인 어떤 문제겠죠. 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표현 활동이 되겠고요. 그리고 토의, 그 영어 써있지 보이지? 자, 그걸 위한 전 세계 사람들이 서울에 모여가지고 지금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내 영어 못 읽는다고 생각하지? 읽을 수 있다. 그냥 안 읽는 거다. 딱 봐도 딱 읽어지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실천으로서의 표현 활동의 두 번째 모습은요. 공동체의 발전에 필요한 정보를 나누기 위한 표현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중요한 부분 바로 밑줄 그을게요.
생활에 유용한 제품의 사용 설명서를 만들어서 남들에게 내가 아는 정보를 전달한다든지, 전시회나 관광지에서 안내하기, 교육이나 문화생활을 위한 강연하기, 이런 모든 거에서요, 정보를 전달합니다. 이렇게 정보를,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남에게 전달해주면요, 공동체의 발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사회적 실천으로서의 사회적인 사회 공동체가 발전하도록 하는 사회적 실천으로서의 표현 활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 실천으로서의 표현 활동을 또 살펴보면, 요 부분 밑줄 거 보겠습니다. 개인이나 집단에서 비롯된 표현 활동이요. 표현 활동이 사회적으로 공감을 얻으면 개인이나 집단이 어떤 일정한 곳에서 시작된 표현이 전체 사회적으로 공감을 얻으면 일종의 문화가 형성됩니다. 그래서요, 그 형성된 문화가 사회 구성원들의 언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 부분입니다. 외래어를 순화해서 표현하자라는 어떠한 개인의 표현 활동이 사회적으로 공감을 얻으면요, 그래, 우리 전부 외래어를 좀 줄이고 우리말로 좀 바꿔서, 우리 너무 영어를 많이 쓰는 경향이 있어. 우리 말이나 글에 외래어를 좀 줄이자, 우리말로 바꾸자라는 문화가 형성되면서 사회 구성원들의 언어 환경에도 그런 점들이 전파가 되겠죠. 그리고 어른을 공대해서 표현하기, 차별하는 표현하지 않기, 악의적인 댓글 달지 않기, 이런 것들이 일종의 문화가 형성되어서 이미 지금 우리 사회에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말이나 글을 쓸 때 이것들을 유념하면서 말이나 글을 쓰지요. 그러면 사회 구성원들의 언어 환경에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인 표현 활동은 의사소통 문화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언어 환경을 바람직하게 유지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문단을 마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면 유행어나 신조어가 대중들의 언어 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새로 생긴 유행어, 신조어를 막 따르기보다는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를 취해서 그런 현상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라고 이 전체 사회적 실천으로서의 표현 활동 문단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요 문단, 이 전체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의 내용에서 주의 깊게 알아야 하는 거는요, 맨 처음에 의사소통을 하는데 의사소통에는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의사소통의 구성 요소, 아까 그 5가지 있었는데 그 5가지를 막 달달 외울 필요 없습니다. 상황만 생각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거 5가지 이야기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달달 외운다는 거는 발신자, 수신자, 의사소통의 두 주체 이러면서 툭 치면 나올 정도로 외울 필요까지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냥 상황을 보면 이거는 발신자랑 수신자구나, 이거는 접촉이 직접적으로 되고 있구나, 메시지 전원이 이렇게 지금 가고 있구나, 이 정도를 찾아낼 수만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의사소통으로서의 표현 활동의 기능에는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이 있는데, 개인적 차원은 자아실현으로서의 표현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 그리고 사회적 차원은 사회적 실천으로서의 표현 활동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각각 개인적 자아실현을 위한 표현 활동, 사회적 실천으로서의 표현 활동을 설명하는 안에 내용들이 있는데, 중요한 문장은 선생님 다 밑줄 그어놨으니까 이게 여기에 해당하는 거구나 정도 알 수 있게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죠.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화이팅 합시다.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